이번 이야기는 연쇄살인마라는 용어를 정립하고 현대 프로파일링 기법을 탄생시킨 로버트 레슬러 연구의 범죄 심리와 범행 패턴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IQ 145의 천재살인마 더 코에드 킬러 여대생 연쇄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FBI 수사관 로버트 레슬러는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 범인을 예측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기술에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지만 이론만으로는 살아있는 괴물들의 논리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을 만나며 데이터를 쌓아가던 레슬러는 캘리포니아 바커빌 교도소에서 2m가 넘는 거구의 IQ 145의 천재살인마 에드먼드 캠퍼를 만나게 됩니다. 캠퍼는 레슬러에게 마치 자신을 해부용 시신을 해부하듯 하나하나씩 살인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인은 수년 전부터 머릿속에서 수천 번을 연습해온 망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증거인멸하는 조직적 범죄자의 행동 패턴, 현장 증거만으로 범인의 지능과 사회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연쇄살인마의 독특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원리를 규명해 주었습니다. 로버트 레슬러는 자신의 자서전 살인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캠퍼와의 세 번째 면담에서 그의 신뢰를 얻었다 생각한 레슬러는 단둘이 면담을 하게 되는데 면담을 마치고 나가려 교도관을 부르는 벨을 눌러도 교도관이 오지 않자 캠퍼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근무교대 중이거나 식사 시간이라 그럴 겁니다. 교도관이 와서 당신을 꺼내주려면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은 걸릴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머리를 뽑아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교도관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극한의 공포에 질려있던 레슬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만약 네가 나를 해치면 너는 다시는 이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며 면담을 이어가다 교도관이 와서야 면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퍼는 면담실을 나서며 그냥 장난이었다는 거 당신도 알죠? 라며 미소를 지으며 퇴장하는 캠퍼의 뒷모습에 다시는 범죄자와의 1대1 면담은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캠퍼는 무슨 일을 저질렀으며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직도 회자되는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지게 된 건지 또 그가 키웠던 망상은 뭐였는지 어린 시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풀네임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는 1948년 12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캠퍼가 거구였던 건 그의 부모님 역시 키가 무척이나 컸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에드먼드 에밀 캠퍼 주니어는 키가 2m였고 어머니 클라넬 엘리자베스 캠퍼는 키가 180이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무려 5.9kg의 초우량아로 태어난 캠퍼는 이미 시작부터 크기가 남달랐습니다. 캠퍼의 불행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40~50년대 미국의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과보호하거나 다정하게 대하면 아들이 남성성을 잃고 동성애자가 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걸 맹신하던 어머니 클라넬은 어린 캠퍼를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녀는 세 자녀는 물론 아버지까지 본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며 남편을 하찮게 여겼고 캠퍼에게는 어떤 여자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며 자신의 아들을 비하하는 언행을 입버릇처럼 내뱉었습니다. 캠퍼가 9살이 되던 1957년 캠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의 끊임없는 무시와 독설, 통제하려는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캠퍼 주니어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비키니섬 핵실험 개발부에 참여했을 정도로 유능한 전기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자살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클라넬은 가족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혼 후 국가에 헌신한 아버지를 존경하던 캠퍼는 아버지랑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성화를 못 이겨 결국 3명의 자녀 모두 그녀를 따라 몬테나주 헬레나로 이주하게 됩니다. 항상 아버지에게 향하던 어머니의 술주정과 폭언, 인격 모독 등의 화살은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향하게 되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아버지와 많이 닮은 캠퍼를 향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학대를 당하던 캠퍼는 망상 속에 있던 환상을 조금씩 내비추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캠퍼는 또래 아이들이 노는 방식이 아닌 여동생과 가스실이나 전기의자에서 본인이 처형당하는 놀이를 즐겼으며 여동생의 인형을 절단하는 등의 놀이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형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캠퍼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산채로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파내어 머리를 분리시켜 꼬챙이에 꽂아 가지고 노는 걸 즐겼습니다. 이제는 캠퍼가 어린아이라는 인식이 없어진 어머니는 캠퍼의 이상 행동을 보며 여자 형제들에게 몹쓸 짓을 할 거란 망상에 캠퍼를 지하실로 내려보내며 혼자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생활을 하며 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캠퍼를 괴롭히던 무리들이 그가 좋아하던 선생님에게 키스를 하라고 시킨 적이 있는데 차마 키스를 하지 못했고 엉망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자초지정을 들은 누나가 맞지 말고 차라리 키스를 하라고 했더니
했더니 캠퍼의 대답은 내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죽여야 한다고 대답할 정도로 그의 정신 상태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하실에서 생활하던 캠퍼는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으며 야뇨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짐승 취급을 받았으며 너는 아버지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 거라며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했고, 추후에 여자 형제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머니는 여자 형제들에게도 학대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캠퍼가 없을 때만 학대를 했고 캠퍼가 있으면 차별하듯이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비교 학대를 당했다는 얘기였죠. 캠퍼가 성장하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던 캠퍼는 어머니와의 언쟁이 난로심해졌고, 더 이상 캠퍼가 통제가 안 되자 어머니는 캠퍼를 아버지가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재혼 후 새로운 가정에서 아이까지 출산해 캠퍼를 반기지 않았고 다시 어머니에게 보내지지만 어머니는 캠퍼의 양육을 거부해버리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지만 14살이던 캠퍼의 키는 193cm였고 거대한 몸집에 같이 살기 껄끄러워했던 새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가족 여행을 핑계삼아 캘리포니아 노스포크에 있는 조부모 집에 캠퍼를 맡겨버리고 도망가듯이 떠나버립니다. 사실상 부모에게 버림받은 캠퍼는 분노를 엽총으로 동물들을 사냥하며 풀기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동물들을 죽이고 다니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조부모는 잔소리로 캠퍼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잔소리에 자연스레 마찰이 많아지자 조부모가 키우던 강아지를 밟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가방에 권총을 소지하고 다녔을 정도로 캠퍼를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할머니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4년 8월 27일 여느 때처럼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캠퍼를 못마땅하게 여긴 할머니는 또 잔소리를 시작했고, 더 이상 분노를 이기지 못한 캠퍼는 할머니를 향해 총을 쏴버립니다. 쓰러진 할머니에게 2발을 더 쏘고는 부엌칼로 3번을 더 찔러 살해합니다. 잠시 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도 총을 쏴 살해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조부모를 쏴 죽인 캠퍼는 겁에 질려 자수를 합니다. 체포된 캠퍼는 왜 할머니를 쐈냐는 질문에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왜 쐈냐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캠퍼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이었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그는 몇 가지 검사와 정신과 전문 상담을 받게 되는데 캠퍼는 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때 그의 IQ가 145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소년법정에서 캠퍼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고 아타스카대로 주립병원에 수용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캠퍼는 서막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내용의 캠퍼는 지금부터 만들어지게 되죠. 그곳에는 온갖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고 수용되어 있던 악마들에게 무용담을 들으며 캠퍼는 범행 수법과 사후 대처를 알맞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전수를 받게 됩니다. 치료는커녕 이곳에서 제대로 된 망상속살인과 네크로필리아적 성판타지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캠퍼는 그곳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면서 의사들의 신뢰를 얻으며 보조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수용자들의 증상을 진단하고 감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으며 원체머리가 비상했던 캠퍼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28가지의 진단기구를 모두 외워 의사들을 속이고 정신병원에서 1969년 12월 18일 21번째 생일날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전과가 블라인드 처리까지 되면서 캠퍼는 생애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게 됩니다. 괴물이 되어 세상에 나오긴 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자식을 아버지는 당연히 받아줄 리가 없었고 독립을 하기에는 돈이 없었던 캠퍼는 어머니에게는 가지 말라던 의사들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주립대학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던 어머니에게로 가게 됩니다. 가석방 조건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라는 조건에 의해 경찰관의 뜻이 있었던 캠퍼는 산타크루즈 카브리오 칼리지에서 범죄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타크루즈 경찰국에 지원하게 되는데 너무 큰 키와 체중, 캠퍼는 당시 2m3cm에 130kg였기에 거부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해도 경찰관을 지원한 사람의 전과 기록을 조회 안 해봤을 리 없고 존속살해가 있는 전과범을 채용할 리가 없었겠죠. 캠퍼가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도 산타크루즈 경찰관들이 퇴근 후 자주 모이는 단골 술집을 애용하며 빅에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경찰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교통과 일자리를 얻어 성실하게 일하며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팔을 다친 캠퍼는 보상금으로 $15,000, 현재 시세로 한화 약 1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도움을 받아 1969년형 노란색 포드 갤럭시를 구매합니다. 캠퍼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술에 쩌든 어머니 클라넬은 부상당해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예전처럼 지속적인 폭언과 존속살해 전과를 들춰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자 분노가 극에 달한 캠퍼는 오랫동안 망상에서만 행해왔던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하기로 합니다. 당시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히치하이킹으로 이성을 만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는 히치하이커를 상대로 한 범죄가 판치게 되며 오늘날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넘쳐나죠. 캠퍼의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사냥터였습니다. 굳이 힘들여 납치할 필요도 없이 사냥감이 제 발로 차에 올라타겠다고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 말이죠. 1972년 5월 7일 프레즈노 주립대학에서 스탠퍼드 대학교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던 메리앤 패시와 아니타 루체사를 태우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캠퍼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알라메다 근처 외딴 숲으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서 패시에게 수갑을 채워 뒷좌석에 묵자 겁에 질린 루체사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에서 칼을 꺼내 루체사를 쫓기 시작했고 얼마 뒤 피범벅이 돼 패시에게 돌아온 그는 정신병원에서 배운 절대로 목격자를 남겨두지 마라를 되새기며 저항하는 패시마저 살해합니다. 두 여성의 시신을 싣고 아파트로 돌아와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은 뒤 시신을 대상으로 자신의 뒤틀린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고 토막내어 로마 프리에타산 근처에 유기합니다. 8월 패시의 시신은 일부 찾았지만 루체사의 시신은 캠퍼가 체포된 후에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망상 속에서만 행하던 일을 현실로 옮긴 캠퍼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통제했다는 감정과 우월감에 빠진 희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개월 후인 9월 14일 발레 수업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선 15세 한국계 미국인 소녀 아이코쿠는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버스를 놓치게 됩니다. 히치하이킹으로 발레 수업에 가기로 마음먹은 쿠양은 캠퍼의 차에 타게 됩니다. 그녀를 태워 외딴 지역으로 끌고 가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근처 술집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십니다. 훗날 캠퍼의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트렁크를 열어 시신을 봤을 때 마치 어부가 대어를 낚았을 때의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운 뒤 토막내 산타크루즈 산맥에 유기합니다. 해가 지나 비가 내리던 1973년 1월 8일 저녁 카브릴로 칼리지 학생이었던 18살 신시아 샬은 히치하이킹으로 캠퍼의 차를 타게 됩니다. 외딴 곳으로 끌고 가 22구경 권총으로 그녀의 관자놀이를 쏴 살해하고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옷장에 숨겨놨다. 아침에 어머니가 출근하자 시신을 꺼내 자신의 성욕을 채운 뒤 목과 몸을 분리시켜 나머지 유해는 절벽 개유기하고 머리는 따로 보관하며 며칠간 자신의 성적 도구로 사용하다 어머니 침실을 바라보도록 앞마당에 매장합니다. 당시 산타크루즈 일대에서는 도처에서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었지만 경찰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같은 시기에 하버트 멀린도 같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히치하이커를 노린 연쇄살인이 잇따르자 학생들에게 신원이 확인된 대학 스티커 부착 차량만 이용하라며 특별 경계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캠퍼는 어머니의 직장 덕분에 대학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캠퍼는 한 달 후인 2월 5일 어머니와 심한 언쟁을 벌인 후 분노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산타크루즈 대학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23살 로잘린드 헤더 토르프와 20살 앨리스 헬렌 리우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22구경 권총으로 둘을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목과 몸을 분리한 후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성욕을 채운 뒤 다음날 토막내어 유기합니다. 1973년 4월 20일 캠퍼는 사교 모임 파티에서 술에 취해 돌아온 어머니 클라넬과 또다시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윽고 독서를 내뱉던 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거실에서 앉아있던 캠퍼는 조용히 일어나 장도리와 칼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향하며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은 저 방에 누워있는 진짜 원인을 제거해야만 끝이 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캠퍼는 잠들어 있던 클라넬 머리를 장도리로 내리치고 목과 몸을 분리시켜 그녀의 시신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캠퍼는 그녀의 입에 쓰레기를 집어넣고 평생 자신에게 모욕을 쏟아냈던 그녀의 성대를 잘라 음식물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립니다. 그러곤 그녀의 머리를 선반에 올려놓고 다트를 던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 셀리 할렛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금방 발각될 걸 알았기에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다음날 21일 할렛을 식사에 초대했고 집에 도착한 할렛이 방심한 틈을 타 그녀마저 목졸라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합니다. 집을 나선 캠퍼는 쉬지도 않고 3일 동안 자동차도 바꿔 타며 현란하게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란 생각에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콜로라도 푸에블로까지 도망갔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자신에 관하여 아무런 뉴스가 나오지 않자 격렬한 추격전을 벌였던 캠퍼는 뭔가 허무함을 느끼며 경찰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신고하게 되는데 경찰은 그저 비게드의 장난이라며 웃어 넘겨버리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캠퍼는 친했던 경찰관의 개인 번호로까지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을 잡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범행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아 휴직을 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추격 전에도 흥미를 잃은 캠퍼는 1973년 4월 24일 자수를 하게 됩니다. 체포된 그는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의 모든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법정에서 캠퍼의 변호사는 캠퍼는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으며 과거 정신병 이력이 있으므로 감형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캠퍼가 자신에겐 정신병이 없으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심지어 고문을 해서 고통스럽게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사형제도가 위법이었기에 1973년 11월 8일 캠퍼는 8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8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아 캘리포니아주 바카빌에 있는 의료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된 캠퍼는 의사들의 보조 역할을 하며 블라인드 오디오북 등을 제작하다 2015년 뇌졸중 초기 증상으로 더 이상 제작에는 참여하진 않고 모범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캠퍼는 여러 방송에도 출연을 했으며 FBI와 연쇄살인범들의 행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프로파일링만으로 범인을 특정해낼 수 있는 기법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FBI 프로파일러 존 더글라스는 자신이 본 범죄자 중 가장 똑똑하며 범죄자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캠퍼를 극찬했다는 일화도 있죠. 모범수였던 캠퍼는 1979년, 91년, 2002년, 7년, 12년, 17년, 24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본인이 모두 거부하며 자신이 나가면 본인을 통제 못할 것 같아 교도소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사를 했어도 가석방이 됐을 확률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캠퍼는 77세의 나이에 현재도 살아있으며 아직 버카빌 의료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73년 2월 하버트 멀린이 먼저 체포돼 캠퍼는 같은 수용시설에 수감됩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멀린은 감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그럴 때마다 캠퍼는 물을 뿌리며 닥치라고 처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멀린이 조용히 말을 잘 따르면 보상으로 땅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캠퍼는 레슬러에게 멀린은 행동 수정 치료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8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범행 겸험으로 현대 프로파일링에 큰 기여를 했던 IQ 145의 천재살인마 더 코에드 킬러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